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마광숙은 잠든 동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술도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코 고는 소리들. 그건 새벽까지 축하주를 마신 독수리 형제들의 평화로운 고단함이었고, 그만큼 광숙과 동석의 새로운 시작을 기꺼이 축복한 이들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막걸리 발효실에서 홀로 깨어 앉아있던 광숙은 장수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해도 되는 거야? 라며 조용히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이의 허락이 아니라 떠난 이의 마지막 안도를 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결혼식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맺혔습니다. 동석과의 입맞춤이 신호탄이 된 그날의 결혼식은 단지 혼례의 절차를 넘어서 무너졌던 한 집안의 재건식과도 같았습니다. 천수의 축사, 형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모였다는 그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고, 시동생들의 축가는 시청자들에게조차 뜨거운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마광숙은 술도가의 중심이었고 오형제의 가족이라는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던져진 부케는 생각지도 못한 이들에게 날아갔습니다. 헉, 나야? 그 순간 독고세리는 두 손으로 부케를 꼭 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옆에 있던 범수는 당황했지만 어느샌가 세리의 손끝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치 이제부터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조심스러운 시작. 이 작은 우연은 어쩌면 또 다른 사랑의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모든 가족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이후 첫 아침, 모두가 여느 때처럼 발효실과 병입실을 바쁘게 오가고 있을 무렵, 공주실은 식탁에 모인 가족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이번엔 우리가 그 집을 더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손주도 생기고 부케도 날아가고 다들 준비 좀 해봐요. 이번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해봐요. 그 말에 흥수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옥분의 눈치를 보며 피식 웃고, 천수는 은근히 자신의 빈방에 누가 들어올까 혼자 생각에 빠집니다. 심지어 공주실 본인조차 고자동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인생 2회차 연애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으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정한 분위기를 뒤흔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A사용지만을 남긴 채 집을 나섭니다. 당신 설마 어디 가는 거야? 그녀가 떠난 시간. 집에 남겨진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터널 안 깊숙한 곳. 어둠 속 차량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숨, 그리고 정적. 그 안에서 울리는 핸드폰 진동조차 울릴 줄 모르는 그의 마음. 딸이라도 다시는 못 보겠지.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그의 시선은 더없이 비장했고, 그가 들고 있던 작고 낡은 가족 사진은 희미하게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리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핸드폰을 붙잡고 터널 쪽으로 향합니다. 아빠, 거기 있죠? 제발. 그렇게 평화로웠던 독수리 가족의 새 출발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예고하며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포기할까봐 무서웠어요. 세리는 자신의 방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받았던 부케는 창가에 가지런히 말려 있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건 기쁨보단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날 터널에서 본 아빠의 모습, 아무 말 없이 깊은 곳을 향해 운전하던 그 눈빛.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리의 손에는 접히고 또 접힌 A사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떠나기 전 독고탁에게 건넨 유서 같은 편지.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줄게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 독고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뜻이었고, 결국 그 선택은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자루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끝내야 하나. 탁한 공기 속에서 혼잣말을 내뱉는 독고탁. 결혼식에서 웃고 있던 모든 얼굴이 그에겐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법정으로 내몬 형제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이제는 딸까지도. 하지만 그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 마지막 단 하나의 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리만큼은 지켜줘야 했는데.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세리의 메시지. 아빠, 거기 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그 한 줄. 탁은 천천히 눈을 감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진 장미애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묻어나는 감정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닌 포기였습니다.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또 다른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 새벽에 혼자 발효실에서 울고 계신 거 다 들었어요. 천수가 말끝을 흐리자 광숙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은 잘 끝났지만 사실 지금이 더 두렵더라고요. 왜요, 형수님? 행복이라는 게 너무 오래 안아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천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형수를 지켜본 시동생으로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옥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웃을 차례니까요. 그 순간 한동석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발효실 좀 같이 가줄래요? 당신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둘은 말없이 발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광숙이 개발했던 장광주의 첫 초도 물량이 병입되어 있었고 벽라벨 한가운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담았습니다. 한동석, 마광숙. 그 문구를 본 광숙은 입술을 떨며 병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여기엔 우리 둘이 있어요. 같이 지켜가요. 그렇게 술도가에 퍼진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안에 섞이지 못한 채 다른 세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혼자 강가에 앉아 세리와 찍은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할래요? 그에게도 또 다른 시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짧고 위기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출근한 강수는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내부 고발 서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뜻밖에도 독고탁의 이름이 있었고 최근 그가 접촉한 인물들, 그리고 다수의 익명 제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무슨 일이지? 강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숙의 휴대폰에도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 그것은 곧 평온 속에서 잠자고 있던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독고탁은 지금 터널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린 차 안엔 습기찬 공기와 함께 흐릿한 빛만이 들어왔습니다. 정적, 그리고 긴 한숨. 다 끝났지. 이제 진짜 끝이네. 그의 손엔 장미애가 남기고 간 A 사용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걸 넘기겠다는 한 줄짜리 유서 같은 편지. 그 문장은 그에게 선택의 무게를 안겼고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장미애, 정말 날 믿은 거야? 아니면 그냥 내게 던져버린 거야? 그는 몇 번이나 편지를 쥐었다 폈다 하며 자문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식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형제들, 눈물 흘리며 축하하던 시동생들, 그리고 딸 세리의 따뜻한 눈빛.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잊혀진 거야. 그 사실이 더 이상 분노보다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리가 보내온 메시지를 그는 차마 답장하지 못한 채 그저 휴대폰 화면만 반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거기 있죠? 이 짧은 문장이 살아야 할 이유인지 아니면 끝내지 못하는 핑계인지 그는 아직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세리는 독수리 술도가 안쪽의 조그만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광숙의 부케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범수. 그는 늘 자신 앞에서 조심스러웠고 정작 자신은 그 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 그가 조심스럽게 건넨 메시지에 세리는 처음으로 두근거림, 아닌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엔 독고탁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터널 앞에서 등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뒷모습, 그리고 그에게 직접 받았던 장미애의 편지. 그 사람에게 남은 건 오직 분노와 상처뿐일 거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의 삶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광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리야, 괜찮니? 네, 형수님.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광숙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 부케를 너한테 던진 건 단지 사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 이제는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였단다. 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수는 놀란 듯 달려나왔고
그중 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동석 대표님 계십니까? 이거는 제보에 따른 조사입니다. 서류엔 LX 호텔 막걸리 납품건 관련 불공정 계약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신청인은 익명. 하지만 동석은 직감했습니다. 독고탁, 너냐? 그날 밤 발효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동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네 방식대로.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 선 남성들을 바라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LX 호텔 납품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문서의 어딘가엔 독고탁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광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동석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잘 풀렸잖아. 누군가 불편했겠지. 그 순간 시동생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흥수는 동석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누가 제보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타기형 집 같은데. 범수가 조심스레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를 의심해도 우리만 손해야. 일단 조사 협조부터 해. 강수는 동석을 막아 세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요.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술도가 이름 걸고 만든 술을 고작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잖아요. 천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타기형이 며칠 전 터널 근처에서 찍힌 CCTV 사진이야. 차 안에 혼자 오래 있었던 모양이더라. 형제들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숙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터널 근처에 있다는 거죠? 한동안 말을 아끼던 동석이 마침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더 고립되어 있는 거야. 그 고립이 날카로운 칼로 돌아오는 중이야.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진실로 만든 술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그날 밤 술도가 안에서는 분주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동석과 광숙, 그리고 5형제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급 대응 문서를 준비하고 납품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범수는 IT 전문 지식을 살려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혹시라도 외부 유출된 자료가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강수는 호텔 쪽에 신속히 연락해 진상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형수님, 저 이 계약 맺을 때 호텔 쪽 담당자랑 몇 번 통화한 적 있어요. 그 사람 믿을만했어요. 이번엔 내부 누군가의 수작일지도 몰라요. 광숙은 고맙다는 듯 강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줄 차례야. 그 사이 세리는 범수와 함께 발효실 안쪽에서 장미애의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다시 연락 오셨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부케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계속 아빠 생각이 나요. 범수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손을 그녀 위에 얹었습니다. 무서우면 나한테 말해요. 지금은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니까. 세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아직 불안과 흔들림이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 불빛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독고탁은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조차 꺼진 고요. 조수석엔 A 사용지 한 장과 반쯤 접힌 유서 같은 봉투, 그리고 장미애가 남긴 오래된 손편지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광숙 씨에게 모든 걸 주기로 했다. 이 술도가는 원래 그 사람 거였어.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며 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이름 없는 존재. 정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한 가족의 그림자. 그 생각은 탁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러댔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세리의 생일 알람이었습니다. 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딸한테조차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했는데 그의 한숨은 깊어졌고 그 무게는 터널의 어둠보다 더 짙었습니다. 그 시각 술도가에선 범수가 조용히 편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생전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광숙 씨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 탁이 그걸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란 것도 잘 알아. 범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나는 광숙 씨가 이 가족을 위해 한 일을 누구보다 잘 아니. 모든 유산을 그녀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어. 범수야, 타기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결국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니까. 범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옆에 있던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젠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범수의 내면은 요동쳤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형수에게 모든 걸 넘겨주란 유언만 받았어. 그는 다시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그 사람 마음도 난 이해가 돼. 다음 날 광숙은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계약 조사 때문에 다들 호텔로 함께 가야 해요. 술도가의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강수는 먼저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형수님. 흥수도 한 손으로 광숙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냥 시키세요. 동석이 형만 혼자 나가게 두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때 범수가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저 오늘은 빠질게요. 학교 쪽 일이 있어서요. 광숙은 놀랐습니다. 범수는 항상 제일 먼저 나서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그리고 다시 터널. 독고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A4 용지는 접혀 가방에 들어가 있었고 핸드폰은 꺼진 채 무릎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미세한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순찰차였습니다. 그 불빛이 가까워지자 독고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리야, 생일 축하한다. 터널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남자 하나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광숙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혹시 다른 가족들 중에 연락한 사람 있어요? 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저녁 회의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한 이후론 못 봤어요. 그 순간 강수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CCTV 자동 알림. 술도가 뒷문 근처. 늦은 밤 한 남성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독고탁이었습니다. 밤 11시 36분. 술도가를 나와 외부 CCTV가 없는 도로 방향으로 사라진 장면. 그리고 그가 탄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는 한적한 외곽의 터널 입구였습니다. 곧장 범수와 강수는 차를 몰고 터널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차가 여기 있었어. 강수가 가리킨 곳엔 타이어 자국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낡은 우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탁이 항상 들고 다니던 그 우산. 범수는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 벽에 기댄 채 접혀있는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세리 생일이라고 적힌 알람 캡처 화면이 프린트돼 있었습니다. 그 밑엔 조용히 접혀있는 A4 용지 한 장. 범수는 종이를 펼쳤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수에게 모든 걸 넘기겠다는 어머니의 결정.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 문장은 마치 독고탁의 유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다. 그래서 그냥 사라진다. 같은 시각.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광숙과 함께 술도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분기 수익은 LX 호텔 쪽에서 밀어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세리는 말을 하다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아빠랑 이렇게 멀어진 건 처음이에요. 어릴 땐 무서웠지만 그래도 내겐 아빠였는데. 광숙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을 찾는 게 먼저야. 범수와 강수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산악구조대에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차를 버리고 걸어간 거라면 근처 숲이나 절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수는 구조대원에게 설명을 마친 뒤 범수에게 물었습니다. 형, 진짜 아버지 그럴까봐 겁나?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용기는 없다 했지만 그만큼 절망했다는 뜻이잖아. 그때 구조대원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터널 근처 하천 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과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까지 남아있습니다. 범수와 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돌아오더라도 모든 걸 거부하지 않을까봐 가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리와 범수, 그리고 가족 모두의 선택입니다. 독고탁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불러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를 이대로 떠나보내야 할지,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터널 근처의 하천, 가족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어스름한 저녁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외진 숲길, 그 속에서 세리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번져나갔고 나뭇잎 사이 살짝 흔들리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범수가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독고탁.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왜 왔냐?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세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면, 살려고 여기 있는 거라면 우린 함께 살아야 해요. 독고탁은 움찔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믿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광숙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독고탁은 흔들리는 눈으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때 흥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형님, 우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후회할 짓은 해도 끝까지 가족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침묵. 그리고 탁의 눈에서 흐르기 시작한 눈물. 세리는 그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이제 도망가지 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술도가엔 작은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광숙과 동석, 독고탁과 세리, 그리고 네 형제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가 둘러앉은 자리.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독고탁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 사람 사는 맛이구먼. 광숙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럼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광숙은 발효실에서 홀로 막걸리 향을 맡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수씨, 당신이 지켜낸 가족, 이제 제가 꼭 지켜갈게요. 그녀의 뒤로 한동석이 다가와 조용히 안았습니다. 나도 옆에서 끝까지 함께할게요. 우리 가족 지켜줄게요. 두 사람은 발효실 창문 너머 형제들과 가족들이 웃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